넘어가셔서 3.1운동. 오늘 3.1운동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자, 3.1운동 보실게요. 이 3.1운동은 우선 3.1운동의 배경. 3.1운동 파트는 문제가 우리가 한번 출제됐죠? 요번에 2020년 시험 문제 소방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뭐가 출제됐냐면 이 독립선언문, 이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 요게 공약 3장, 요 내용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또 요 부분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임시정부를 조금 연결되는 거, 그걸 좀 잘 보시는데, 자, 이 3.1운동 파트는 시험에서 잘 나온다.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어떤 부분이 잘 나오냐면 첫 번째 배경, 3.1운동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저 독립선언문이에요. 첫 번째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갈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 3.1운동이 가져온 결과인데 그 결과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얘 배경 보시면 레닌,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의 상태는 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1904년에 러일 전쟁을 겪으면서 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러시아의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이제 나라의 백성들 되게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에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레닌이라고 하는 인물이 혁명을 하게 되는데 그 혁명을 성공시켜요. 근데 그 혁명이 뭐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동자와 그 다음에 그 공장의 주인 자본가 이런 어떤 구도 그리고 이제 농민이라든지 지주의 어떤 이런 구도 있죠. 이런 걸 탈피하고자 하는데 저 레닌의 혁명으로 인해서 노동자와 농민이 이끌어가는 정부가 탄생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기존의 어떤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들이 어떤 정치의 체제를 만드는 것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레닌의 논리, 레닌의 사회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 요 20년대 들어오는 사회주의는 레닌의 사회주의예요. 근데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레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해주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식민지를 겪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불쌍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저런 본인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의 모습을 세계 각국에게 퍼뜨리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런 이제 해방운동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민족은 누구나 정치적으로 자기가 스스로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뭔가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냐면 당시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패전국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어떤 식민지라 할지라도 누구나 그 민족은 자기가 스스로 정치적인 어떤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는 어디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냐면 이 패전국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한테만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을까요? 패전국이었을까요? 승전국이었어요. 일본이. 그래서 승전국이었던 일본에 들어가 있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사실 해당이 안 됐던 거예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이제 김규식도 이렇게 이제 독립청원서 제출하러 또 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근데 우리는 저런 어떤 레닌의 발언, 그 다음에 윌슨의 저런 어떤 주창들에 의해서 우리가 드디어 때가 왔다. 세계에 우리의 어떤 억울한 독립을 해야 되는 어떤 우리의 의지 이런 것을 알릴 때가 왔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무렵부터요. 독립선언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우선 대한독립선언이 있어요. 이게 원래 예전에는 무호독립선언이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1918년 무호년에 나와서 무호독립선언 이랬는데 저거는 조금 시기상으로 18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꼭 이제 저거는 조금 지우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게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한독립선언이 있었구나. 근데 이 대한독립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육탄 혈전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3.1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3.1 만세운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건 손에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요 대한독립선언에는 육탄 혈전,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이게 만세운동에서 나온 기미독립선언서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인데 이 28 독립선언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일본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지금 무단 통치를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상황에서 이런 어떤 독립선언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굉장한 용기가 아니고서야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선언이 도쿄에서 나오게 됩니다. 조선 청년 독립단이 주축이 돼서요. 이제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 독립선언이 나왔다는 거고 3.1운동의 이제 도화선으로 이게 작용이 됩니다. 자, 국내 상황을 보게 되면 국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고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고종이 독살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저런 이제 소문이 돌게 돼요. 근데 실제로 저 고종에 대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 고종의 시신을 이제 봤는데 정말 이런 시신이 독살 당하지 않고서는 시신의 상태가 정말 이런 어떤 바지춤이 이렇게 정말 부풀어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패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금 증언들이 실제로 고종을 좀 독살했다라고 하는 거에 좀 무게가 많이 실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단 통치에 대한 반발이 증대되고 있는 이런 국내적 상황하고 맞물려서 이제 결국 3.1 만세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우선 보시면 1단계. 이 3.1 만세 운동은 저 지방이나 농촌에서 시작돼서 도시까지 확산된 구조가 아니에요. 도시 중심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도심에서 시작돼서 농촌과 지방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거를 추진한 세력은 주로 이제 종교계에서 이 3.1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런 데서. 왜냐면 우리 무단 통치 시기 때 언론, 집회, 결사가 금지됐었거든요. 근데 요 시기 이때 당시에 그 종교 단체들은 결사를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천도교가 주축이 돼서 하게 되는데 대중화, 일원화, 그 다음에 비폭력이라고 하는 3대 원칙에 따라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3.1 독립선언서가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본서에 있는 사료를 좀 보시고요. 최남선이 본문을 쓰고 한용운이 공약 3장을 작성하면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을 해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게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민족대표 33인이 저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러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 탑골공원을 가지 않고요. 중식집이었던 태화관에서 저거를 발표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발표하고 나서 자진신고해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저런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어떤 저런 한계점을 많이 지적하기도 하는데 물론 한계는 있었죠. 민중에 대한 역량을 사실 이때는 좀 많이 의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중들하고 이런 지도층이 같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거를 이제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진신고해서 잡혀가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무단 통치를 겪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지금 어떤 일본의 어떤 이런 정치의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심지어 굉장히 무거운 벌로는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어떤 독립을 낭독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탑골공원의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이걸 기다리다 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독립선언을 사전에 받았던 그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이거를 읽고 이제 이 사건이 만세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탑골공원에서.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로 가시면은 이제 도시로 확산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방 도시로 가게 되고 또 상인하고 노동자 계층의 시위까지 참여가 확산이 되게 되면서 저게 이제 도시 주변부로까지 확산이 되니까 일본이 막 휴교령을 내려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주도해서 저거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서 지금의 상황을 알리는 주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방까지 이게 확산이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줬던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유관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지고 지방으로 가게 돼서 이제 그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태극기를 만들고 많이 이제 배포하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지방으로 확산이 되면서 폭력투쟁으로 약간의 이제 이 만세운동의 모습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비폭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 자체는 일단 이들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에 좀 굉장히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게 폭력투쟁으로 전개가 되고 4단계로 가게 되면 해외까지 그래서 도쿄의 유학생이나 만주와 연해주, 상하이와 미주에서도 이거 조금 줄을 한번 좀 칠게요. 미주에서도 저렇게 이제 만세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요, 이렇게 뭐 굉장히 일본의 탄압이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화성 제암리 사건이에요. 저 사건 너무 유명한데, 저 화성에 있는 제암리 마을 일대에 그 교회당으로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민들 막 이렇게 증언한 내용도 있는데 증언 내용을 보면 이들이 좀 너무 우리를 탄압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화해하려고 뭔가 우리를 이렇게 회유시키려고 우리를 불렀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문을 막 다 잠궜다 그래요. 그래서 문을 잠근 다음에 그 문의 교회당의 빈 틈에다가 총구를 다 끼워서 겨냥을 해서 완전히 이제 집단 그 총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대대적인 좀 학살이 이루어졌던 것이 화성 제암리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관순 열사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이제 저렇게 이제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저런 이제 맨몸으로서 저렇게 우리 어떤 한 거에 의지를 표현한 사람을 열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한 17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성이었어요. 근데 저런 어떤 만세운동을 저렇게 끝까지 벌일 수 있었을까에 조금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보면 이렇게 천안 일대에서 이제 저런 어떤 만세운동을 확산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일본 경찰에 결국 이제 맞아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에게 계속 이제 충격적인 어떤 사건으로 다가왔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굉장히 교육열이 조금 있었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화학당 출신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독교 집안에 아주 또 좀 교육열이 어느 정도 있었던 집안이었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대한 어떤 한거의 의지가 조금 남다른 측면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이 유관순을 회유하려고 막 오빠를 막 일부러 집어 넣어가지고 같이 뭔가 이 위에 하나 있는 이 오빠도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막 마음을 막 약하게 만들고 막 이런 시도를 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막 재판을 거부해요. 그래서 재판장한테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내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금
침략하고 있는 너희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재판 자체를 거부했다 그래요. 근데 막 나중에는 이제 재판장 앞에 가니까 막 자기가 안고 있던 의자를 재판장한테 막 집어 던질 정도로 굉장히 그 강력한 어떤 항의를 막 표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항거를 표했던 만큼 모진 고문도 많이 겪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화학당의 교장이 이 유관순 너무 뭐 착실하게 공부도 잘하고 아주 어여뻤던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수감 생활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제 돌려보내달라. 근데 이제 유관순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신이라도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신을 보내줬는데 그 시신이 이렇게 토막된 상태로 이렇게 보내졌다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도 실제 뭐 이런 서대문 형무소 학술 대회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고,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다 이제 천명하는 계기가 되고, 독립운동의 참여 계층이 신분과 계급과 남녀노소를 막론했다라고 하는 점도 역사적인 의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완전히 그 신분제 사회로 있었던 것이 갑오개혁으로 폐지가 됐어도 아직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관습적인 형태가. 근데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신분도 상관없죠. 계급도 상관없죠.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상관없이 모두가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동참을 하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요거 영향까지만 조금 볼게요. 영향 요거 이제 한 4줄 정도 되는데, 자, 보시면 3.1운동의 영향이에요. 민족주의 역사의 입장에서 3.1운동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죠.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본의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민족대표 33위는 이 민중의 역량을 처음에는 조금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유혈 사태가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민중들이 굉장히 많이 나라를 지키려고 나오는 모습을 3.1운동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하고 이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추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3.1운동은 만세운동, 비폭력운동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의가 있더라도 얘는 결국 실패한 운동이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독립을 얻지는 못했잖아요. 얘는 결국 실패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깨달았는데 비폭력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장투쟁을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자극을 받게 돼요. 그래서 20년대 상황은 봉오동, 청산리, 20년대 이제 저렇게 군대를 만들고 전투를 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밖에 이 식민지를 겪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어요. 인도, 그 다음에 중국도 역시 반식민지 형태를 겪고 있었는데, 저런 이제 중국의 오사운동이나 일본의 항거한 오사운동, 그 다음에 인도, 영국에 대해서 이제 막 항거하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도의 그 수상이었던 네루가 자기가 그 옥중에 썼던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자기 딸한테 계속 썼던 편지거든요. 근데 그 편지 안에서 우리의 3.1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렇게 작은 나라에서 일본에 대해서 항거하는 저런 모습을 잘 우리가 막 본받아야 된다, 막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한테만 자극을 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계의 식민지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한테 용기를 줬던 것이 3.1운동이라는 거.